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지역 민영방송과 국회방송이 함께하는 특별대담 이재용입니다. 집권 2달 차 당대표 징계란 초유의 사태를 맞은 여당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내분을 봉합하면서 심기일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불씨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반등 동력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는 국민의힘인데요. 그 꼭대기에 이분이 있습니다. 이미 언급을 했네요. 명실공히 집권 여당의 원톱으로 거듭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원방송 김형기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너무 바쁘셔서 출퇴근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보통 새벽 6시에 집에서 나오고 예. 퇴근 시간 따로 없습니다. 퇴근 시간은 따로 없으시고요. 예. 너무 바쁘게 지내시는데 요즘에 다 아시다시피 1인 2역을 하고 계십니다. 집권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 취임하신 지가 100일이 좀 지났는데, 그죠? 예. 글쎄, 제가 날짜를 세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주변에서 세주니까 예. 당대표 빈자리까지 채우는 그야말로 원톱이 되셨는데 그 무게가 버겁거나 또 외롭거나 하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무한 책임을 지라고 저희들한테 모든 걸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또 고물가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당의 그런 별로 유쾌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또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또 당대표 그 직무대행으로서 어떻게 이 험난한 과정을 잘 헤쳐나가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도 무겁고 머리도 무겁습니다. 이 부분부터 그래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포스트 이준석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권대행 체제로 뜻을 모아서 조기에 교통 정리를 하셨어요. 글쎄, 당 분위기도 많이 정리가 됐습니까? 예, 우리 당헌 당규 해석상 직무대행 체제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우리 당에는 당헌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당헌 당규에 우리 당원 모두가 기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당 최고위원님들께서 당헌 당규상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은 지도체제 문제는 일단락이 됐고 이제부터 제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원내대표님이 이제 어쨌든 이 대표가 토사구팽당했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 윤리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뭐가 먼저 선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각자의 주장에 다 수긍할 만한 요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윤리위원회가 나라로 치면 사법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독립기구의 결정 과정에 집행부인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기구인 윤리 결정이 난 만큼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던 간에 거기에 수용하는 것이 당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고난대행 체제 관련해서도 이제 그 이 대표한테 어쨌든 저희들 봤을 때 출구를 좀 열어준 느낌도 있는데 그 또 다른 시각들이 이제 조기 전대를 안 하고 대행 체제를 가는 게 우리 권 원내대표님이 당권 욕심 때문이다. 직행을 위한 그림이다. 아니면 윤심이 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제가 그 윤리위원회 결정이 있는 새벽 3시에 났고 네네. 제가 8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오전 8시 출근해서 우리 당의 그 기획조정국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직무대행 체제가 결론이었고요. 네. 그 해석이 다른 법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제가 급하게 구했더니 그게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대표의 고리가 아니고 사고로 보고 사고로 봤을 때는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당 사무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 사무처 해석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간 것이고 원내대표 하나만 하기도 벅찬데 그 무슨 욕심이 있다고 당대표까지 하겠습니까? 그것도 임시직인데 제가 정말로 당대표를 하고 싶으면은 다음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저도 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은 당헌 당규 해석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별다른 논란 없이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 아닙니다. 의총에서 달리 뭐 여러 가지 자금 이견이 없이 없었다. 뭐 몇 분의 그런 이견이 있었지만은 그게 뭐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고요. 예. 대다수 의원님들은 뭐 초선 의원 모임, 재선 의원 모임, 삼선 의원 모임에서 이미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나라의 법치가 있듯이 당에도 법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법을 따를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겁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현명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권성동 혼자 이렇게 독주하는 거 당헌 당규 없는 걸 독주한다 그러면 절대 용납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곳곳에 잔불이 남아 있는데 이를테면 뭐 이 대표 수사 결과 변수가 있는 거고요. 이준석 사퇴론과 함께 당권 경쟁 방아쇠 이미 뭐 당겨진 듯하고 또 와신 상담한 이 대표가 복귀한다 뭐 이렇게 되면 네 분이 2라운드, 3라운드 터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어떤 것을 전제로 미리 상정을 해서 결론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사 결과 어떠한 결론이 나든지 간에 그때 가서 또 당헌 당규에 맞춰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럴 경우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더 복잡해진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당헌 당규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뭐 미래 일을 가정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때가 아니고요. 민생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당의 역량을 모아서 이런 민생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당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당 상황도 좀 복잡한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보면은 우리 당의 지지율이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당 복도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진한 당 지지율 그 어떻게 보고 좀 어떻게 뭐 지지율을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지지율이 저는 이 경제 상황이 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가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국내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뭐 유가도 올라가고 곡물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모든 나라에서 인플레이션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런 외생 변수에 의해서 지금 발생한 경제 위기란 말입니다. 물론 국내적으로도 뭐 유가를 인하한다든가 또 그 납품 단가 연동제를 실시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국내적인 정책 수단 조합만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 내지 0.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있는 실상을 그대로 알려드리고 고통 분담을 좀 호소를 하면서 이 세계적인 흐름이 좀 더 호전되기를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당의 내분 상태 같은 것도 빨리 종식을 시키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당, 민생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정부는 정부대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한다 그런다면은 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 호전도 급격하게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지율이 나올 때 그 전체 지지율도 나오지만 그 연령대별로 또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청년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20대부터 한 40대까지 소위 영끌이라는 거, 영혼을 끌어 모아서 주식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구매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뭐 주식 비트코인이 장이 다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 이게 소위 말하는 주담보대출로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신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급격히 상승되는 바람에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20대들의 이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담보 대출을 하면서 변동금리로 이제 대출을 했는데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좀 이율이 더 낮은 고정금리를 바꿔주는 변환시켜주는 이런 그 폭을 좀 더 넓혀라, 규모를 좀 더 키워라 라고 정부에다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그 금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것도 변동금리에서 좀 더 이율이 낮은 고정금리를 바꿔주는 대환 대출을 좀 더 확대하자고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정부에서 아마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그 주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주담보대출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모든 분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정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노력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가시화되고 실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민생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국민이 가장 바라는 건 무엇보다도 민생만 보고 달려가는 국회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부터는 서민 지갑 챙기기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 그 촌장이 그 마을 분들을 잘 다스리세요. 근데 어떤 이제 장교가 어떻게 이렇게 마을 분들을 잘 다스리냐고 그랬더니 그 촌장님이 뭘 좀 먹여야지. 이게 민생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여당뿐이 아니고 이제 그 취임 2달이 지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여기에는 이제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또 인사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은 역대 정부가 능력 있는 인사를 이제 기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능력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제1 선임 기준이 능력과 전문성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검증에 노력을 기울이지만은 그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있었던 일을 그 짧은 시간 내에 다 드러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결정적인 하자를 찾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 능력과 전문성이었는데 이 정도 잘못은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건 이해해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오래전 일이다. 또 이렇게 해서 또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뭐 국민적 눈높이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도덕성에 관한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눈과 인사권자의 눈이 좀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능력과 전문성은 역대 정부 중에 저는 최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완전 무결한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 그리고 또 완전 무결한 사람은 권하면은 장관하기 싫어합니다. 왜? 모든 사생활이 다 노출되는 것이 싫다. 내 지금의 삶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내가 왜 모든 국민들 앞에서 내 모든 것을 까발려야 되냐. 이래서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괜찮은 이 분들을 여러분한테 권유를 했거든요. 근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능력과 전문성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능력과 전문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런다면은 도덕성 측면에서 약간의 하자는 국민들께서도
좀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예. 우리 동료 의원도 장관 지휘를 받았거든요. 예.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았는데 인수위 때 예. 뭐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고 며칠 지나서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당선인 앞에서 지금 대통령님 앞에서 저 그거 안 합니다. 네. 저 빼주십시오. 왜 안 하냐 이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래도 차타차타 없으면 해주셔야죠 이랬더니 그래도 안 합니다. 이 장관 자리가 옛날에 비해서 좀 평가절하가 된 건지 인기가 없는 건지 여하튼 또 이 청문회 과정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후보들이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이제 시선이 윤 정부의 첫 검찰 수장 인선에 쏠리고 있는데 글쎄 어떤 인물이 적임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식물총장 우려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주셨으면. 식물총장이란 말은 문재인 정부 때 등장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그 총장 권한을 제약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편법적 탈법적으로 이제 규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총장 권한을 완전히 그 제한을 하는 바람에 이게 식물총장 아니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을 맡기면은 그 정권을 다 줘버립니다. 장관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결과 책임만 묻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식물총장은 뭐 말도 안 되는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검찰총장은 그렇습니다. 정치적 중립시키고 수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그런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총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그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걸 가진 사람이 총장을 해야지 그냥 과거 문재인 정권 때처럼 윤석열 총장 뺀 나머지 총장들처럼 그냥 예스맨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총장 그거는 오히려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고요. 국민들에게도 저는 폐해를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어쨌든 또 비선 보좌 뭐 지인 찬스 논란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요. 이게 아마 윤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좀 준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제2부속실은 없다고 계속 지금 강하게 이제 못을 받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계속 이런 문제들이 그 논란이 되는데 요 입장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저는 대통령 공약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었으면 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 지켰고 취임하자마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600에서 1000만 원의 그런 지원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맞고요. 설사 그 대통령 부인의 그런 보좌가 필요하면은 그냥 지금 부속실에서 사람 뭐 한두 명 더 채용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제2부속실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기구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도어 스태핑도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중에 국민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뭐 도어 스태핑이 리스크가 크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가지 말아라고 참모들이 그렇게 건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고집스러움이 오히려 나중에 지켜보면은 새로운 저는 도어 스태핑이 대통령 문화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비선이라는 지적은 저도 국회의원이지만은 제 9명의 보좌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도움을 받고 또 지역에서 행사했을 때도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고 대규모 행사도 치르고 하거든요. 그걸 비선이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조직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또 밖에 얼마든지 최고의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한두 분이 도움을 받았대 가지고 무슨 비선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고 억측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전 정권 수사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문정부와 비교 상대 평가로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저 와중에 또 당에서는 이제 국가안보 물론 TF도 좀 새로 띄우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표님 나서서. 그럼 이런 전 정권 수사의 판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정책 부담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예, 정치적인 눈으로 쳐다보면은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다. 저는 그걸 충분히 생각을 네네. 합니다. 하지만은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혀 정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지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 귀순 어부 북한 강제 북송 사건도 그렇고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예요. 그런데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그 죽음을 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호도 과정에서 최고 권력층이 관여가 되고 개입이 됐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속시키고 기소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처벌했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이거를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동의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이런 일들은 정말 저는 국기문란이다. 그리고 안보를 다 무너뜨리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국가 권력은. 그런데 국가 권력이 앞장서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가고 만들고 그다음에 남한에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보내는 그거는 뭐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문정부의 탈원전을 종식하고 친원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가 속도를 낸 배경이 전 정권 지우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엄청나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전기요금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원전, 석탄 발전, 가스 발전, 그 다음에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지 전기요금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하면서 원전 가동비를 확 줄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CO2 축소한다고 석탄 발전비도 줄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LNG 가스 발전 비율을 높였어요. LNG 가스가 12배 뛰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LNG 가스 발전소도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러려면은 결국 온실가스가 배출 안 하는 이 원전의 비중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발전소 지금 건설 중인 걸 좀 당기고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추가로 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원전 발전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이 사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원전 수출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원전 수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탈원전의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친원전으로 가겠다는 것이지 친원전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원전으로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석탄은 줄여야 됩니다. 석탄은 워낙 온실가스 배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원전 비중을 높이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조금 속도를 좀 늦추는 그렇게 해서 이 조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 전기 생산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다. 예, 뭐 지난 정권 지우기가 아니라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지금 7월 말이고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 임기 첫 해에 8.15 대규모 특별 사면 단행하고 이러죠. 친이 계이신 만큼 MB 이름이 또 특사 명단에 오르는 거 기정사실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역대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법무비서관으로서 네. 2008년도 8.15 대대적 사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주무비서관이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대통령님과 이렇게 뵙고 사면 명단을 확정 짓고 또 사면의 그런 어떤 컨셉, 규모, 또 사면 대상자 이것 제가 다 확정을 네. 대통령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확정을 지었는데 그때 검토를 해보니까 역대 모든 정부가 임기 초 8.15 사면을 가장 크게 했습니다. 네. 보통 한 7번에서 9번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면 직후에 찬성률이 높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거는 법치주의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국민 대통합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대규모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경제인들도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창의적으로 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경제인 사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글쎄,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사면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그렇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도 글쎄 하실 것 그 같고요. 부분은 사면 대상자는 저도 뭐 사면 실무를 해봤지만은 네. 발표 날 때까지 절대로 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런 경험에 비춰봐서는 좀 많은 분들이 대폭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저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예, 전국 9개 지역 민영 방송과 국회 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대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에게 듣는다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인데 민선 8기 시도지사하고 최근에 첫 간담회를 대통령께서 가지셨죠. 예. 지방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아끼 없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여의 균형 발전 정책이나 계획 어떤 게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뭐 선거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인수위 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해서 골고루 발전을 해야 그 나라 경제의 보탬이 되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과거 정부 때는 어떻게 하면 중앙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만들고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여기에 참여할 기업을 요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돈을 주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어떠한 산업이 필요하고 어떠한 일자리 필요한데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겠다.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죠. 그다음에 산업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100원 줄 걸 200원 준다고 해가지고 지방이 성장하고 발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중된 수도권을 편중된 산업과 일자리를 지방으로 어떻게 골고루 나눌 것이냐, 또 지방에서 어떻게 새롭게 창출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에 돈이 필요한 건데 그 당정이 종부세 완화에 나섰습니다. 그 문제는 종부세가 줄면 지방 교부세도 줄어서 국가 불균형이 가속화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종부세는 뭐 수도권 주민들 정말 1가구 1주택 갖고 있는 그야말로 실소유자들한테도 이거 징벌적인 세금이거든요. 종부세가 재산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좀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해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매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 반발이 굉장히 컸고 그것이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표로 저희들은 연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구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에 반영을 했고요. 물론 이제 직접 가는 이제 종부세로 인한 직접 가는 그 지방 교부금은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은 전체 국가 세수가 늘어나면은 또 지방에 또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종부세만이 지방에 지원하는 그런 자금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님 지금 어쨌든 정부가 이제 지역 대학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교육 교부금 개편 카드 좀 꺼내 들었죠. 예. 그래서 원내대표께서도 이를 적극 지원 사격하셨는데 이게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유치원 초중고에 들어가는 주로 예. 예산인데 이게 대학까지 그 나눠질 때는 또 이쪽 유치원 초중에 또 반발도 좀 있고 그런데 이걸 그 할 수 있는 묘수가 좀 있습니까? 근데 뭐 2000년부터 20년간 네네. 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4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부터 6세부터 17세까지 그렇죠. 인원은 한 5, 6%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 중에 일정 금액 20.34%인가를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무조건 내려보내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교육청은 돈이 남아돕니다. 지방 교육청은 오히려 그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보다 예산이 더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고등교육, 즉 대학에 지급하는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OECD 평균의 한 6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초중등 예산은 한 13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균형을 좀 맞추자. 그런데 결국은 고등교육인 대학교육 또 평생교육, 우리 지금 뭐 이제 100세 시대니까 다 평생교육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균형을 맞춰보자. 좀 초중등 교육 예산은 남아돌아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태블릿 PC도 사주고 뭐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막 좀 어떻게 낭비성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좀 줄이고 네네. 그리고 이걸 갖고 대학 교육과 평생교육 좀 나눠 쓰자. 그리고 이 대학 고등교육을 강화하면 이 고등교육을 강화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사람 여군으로 탄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또 새 먹거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 미래 세대한테 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해서 하는데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도 우리 기재위 그 정권 교체 전에 기재위에서 얘기해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너무 과도하다.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를 꺼내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재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 겁니다. 그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하느냐, 그로 인해서 성장 동력을 만드느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소위 말해서 좌파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또 교육감들이 또 우파도 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정쟁의 도구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지방대 뭐 또 이제 하나 문제인데요. 지금 정부가 이제 그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예. 수도권 대학에 그 반도체학과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거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지방대를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또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해서 뭐 어떻게 좀 가닥이 좀 잡히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지금 안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의 중요성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액의 20%를 반도체 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후방 효과가 대단하고 또 다른 뭐 자동차 산업이나 다른 거는 해외에 이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가 많습니다만은 반도체 생산은 거의 국내에 다 있습니다. 90%가.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21세기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우위를 계속 지속하려면은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 양성을 해야 되고 또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거주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일례를 든다면 경북대학교 그 컴퓨터 공학과 같은 경우에 1년에 1000명씩 쏟아지는데 그 대부분이 수도권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또 지방에다 공장을 만들면 우수인재들이 가질 않아요. 예. 연구소가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은 거기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변호사들도 내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있을 때는 여기 근무하다가 저 전라도 놔주러 가니까 또 다 퇴사해요. 안 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는 정부도 참 고민스럽고 저도 참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지방은 지방대로 보존을 시키고 육성이 아니고 보존입니다. 보존을 시키고 또 새로운 인력 양성은 또 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도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우리 반도체 최고의 반도체 회사인 삼성 임원들을 만나면은 네. 그 좀 반도체 공장 지역으로 좀. 그 경북대 1000명씩 배출하고 삼성전자의 임원의 절반이 경북대 컴퓨터공학 출신에 납니다. 그 대구나 어디 경북 어디 구미나 어디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반응은 부정적이에요. 우수 인력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기업주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도 이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 국토부 공공기관 이전 정책 실패 발언에 서둘러서 이제 해명에 나선 바가 있는데 여전히 알맹이 있는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답답함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 노무현 정부 때 다 이전됐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됐는데 또 시도에 또 특정 지역에만 또 가 있어요. 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이 들어간 지역은 좀 발전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는데 거기가 또 블랙홀이에요.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를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으로 이주하는 것이 이전한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기관별로 골고루 분산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항상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또 지방 소멸을 특정 소멸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굳이 집단 이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좀 더 분산해서 이렇게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건 그 세종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글쎄요. 이전이 아니죠. 설치죠. 설치. 글쎄 뭐 그게 세종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총리도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 근무할 텐데 대통령 더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사람을 다 만나야 되니까 과연 그 집무실 이용을 보여주식으로 저는 뭐 1년에 며칠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굳이 뭐 집무실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대통령이 필요하면 세종에 가서 빈 공간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철인데 아마 지역구 계시니까 그 지역 방송사의 어떤 재난 방송도 중요하죠. 중앙에서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지난 3월에 지역 방송사 재난 방송 지원을 위한 뭐 개정안을 좀 발의를 해놨 상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야 함께 우리 같이 할 의향이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좀 처음 듣는 소리여가지고 제가 연구가 부족해서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KBS가 하고 있잖아요. 주로 뭐 KBS가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을 이제 나눠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뭐 저는 일단은 우리 그 지역 방송사들이 그런 재난 방송을 할 그런 시설이라든가 인력 그런 장비가 충분하다면은 굳이 같이 좀 중앙과 지방에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그 인프라는 뭐 충분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원내대표님이 이제 강릉 토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550년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강릉에만. 그래서 어쨌든 강원도 같은 경우 이제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앞두고 조금 여러 기대감이 많은데 이제 지금 다른 지역들도 그럼 특별자치도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움직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뭐 이렇게 외면하긴 쉽지는 않은데 어떠십니까? 글쎄 뭐 필요에 의하면은 지방 자치를 좀 더 촉진시키고 강화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지방 특별자치도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모든 시도가 특별자치도로 가다 보면은 이 중앙정부의 가 이게 통일적으로 통일적으로 국토를 이렇게 관리하거나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뚝 떨어진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강원도는 사실 뭐 이 군사 안보라든가 또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여러 삼중의 규제를 받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원도에 뭐 국립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또 수려한 그런 산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환경이 좋다 보니까 또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 자연보존과 개발을 좀 균형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이 자연보호론자들이 환경보호론자들이 반대 때문에 되고 있지 않아요. 중앙 권력에서 다 막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이 좀 다른 시도보다 좀 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됐습니다. 여야가 서로 자기 공을 내세우다 보니까 알맹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무늬만 지방자치도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정안을 통해서 정말 강원도가 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알맹이를 다시 하나씩 채워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4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예. 예. 그야말로 뭐 정치판에서 온갖 걸 다 겪으셨을 텐데 초유의 당대표 징계 상황도 그렇고 대통령 탄핵 사태도 겪으셨고 친정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하셨고 글쎄요 검사셨잖아요 원래는. 예. 예. 검사직 내려놓고 정계에 뛰어든 거 조금이라도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전혀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예. 뭐 정치 인생이 굉장히 그 파란만장하고 좀 굴곡졌고 예. 여러 위기도 이렇게 닥쳤습니다만은 항상 바른 길로 가겠다. 그리고 국민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그 기준 하에 움직였기 때문에 후회도 없었고요. 제가 4선은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만은 그 출마할 때도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선택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강릉 지역에서 3선을 하면서 강릉 발전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 보탬을 했고 또 중앙무대에서도 제 나름의 역할을 다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선택 안 해준다 해도 저는 만족하면서 떠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 그때 무소속 출마를 결행을 한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일이 적성에 맞으신 거네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검사 때는 검사가 제일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예. 정치를 해보니까 검사보다 정치판에 와서 더 예. 뭐랄까 인정을 받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했던 저보다 한 7년 선배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예. 저보고 야 검사 때는 내가 니보다 훨씬 나은 줄 알았더니 국회와 보니 정치는 네가 나보다 한 수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원내대표 취임해서 초반에 그때 저 여야 합의 번복으로 혹독하게 시무식 예, 치르셨잖아요. 그때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예. 많이 힘들었죠. 예. 저는 이제 민주당의 공세가 워낙 거셌고 예. 검찰이 보충 수사권까지 빼앗겠다고 해서 예. 최악은 막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차악이라도 선택을 하는 것이 검찰 조직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 합의안에 서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무릎 꿇지 말고 서서 맞아 죽어라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여야 합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은 이건 야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래서 바로 파기 선언하고 이 법안이 잘못된 부당성, 불법성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다음번부터는 좀 더 행동에 신중을 기하게 되고 예. 뭐가 국민의 눈높이인지 어느 것이 민심인지를 자꾸 헤아리게 되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셨고 당 안팎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그야말로 여당의 해결사신데 글쎄 이런 중재의 비결은 뭡니까? 글쎄 가급적이 이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하죠.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정치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정치인의 제1덕목은 경청입니다. 근데 흔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이렇게 정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이 어렵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해주는. 그러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이 처한 상황, 어려움, 또 그분이 생각하는 해법 이런 걸 듣고 생각하고 또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미 질문에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질문하기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치 이력을 쭉 일별해 보면은 MB 정부 때 줄이셨다가 이제 비주류를 갖다 이번에 윤핵관으로 다시 우뚝 서셨잖아요. 주류의 핵심으로 우뚝 섰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본인한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방금 또 경청 뭐 그런 얘기도 그 연장선상 같은데. 네.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이 유한하다. 네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 네.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느꼈고요. 그래 결국은 내가 잘나서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나한테 큰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민복을 위해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이고 행동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윤핵관 또 윤 대통령의 중마고 뭐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고 윤 대통령하고 매일 통화하신다면서요? 오늘도 통화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통화했습니다. 어떤 일로 통화하셨습니까? 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발설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고요. 예. 매일 통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국정 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면은 네. 저도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의견을 구하고 대통령께서도 저한테 의견을 구하고 또 각종 현안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하는 것이 당정의 일치라든가 또 국정 수행의 혼란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이 하나거든요. 지난 그 지방선거도 사실 대통령 얼굴로 선거를 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대통령과의 소통을 확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떠오르고 또 한 사람 장제원 의원이 있습니다. 예. 장 의원님하고는 통화하십니까? 통화하죠. 네, 자주 하십니다. 예. 네. 예. 요즘에 조금 소홀해지셨다는 얘기도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것뿐이고, 예. 전화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그렇군요. 예. 예. 장지원 의원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이라고. 저도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죠.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 얘기인데 또 만나셔야 되잖아요. 이제 당대표가 만약 되시면은 마주 앉아서 상의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글쎄 당권 출사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나무당 당권 도전에 대해서 상대당의 그런 책임자가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거는 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이재명 의원이 본인에 대한 그런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대 야당에게 바라는 점이랄까요?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회라는 것은 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서로가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날카롭게 비판도 하고 또 지적도 해야 됩니다만은 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비록 자기 당이 배출한 정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로서 그 이제 끌고 가셔야 될 텐데 각오 한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직책을 맡으면서 시간이 이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이상 흘렀습니다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한 가지도 잘하기가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당원 당규에서 맡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지혜를 나눠 주시고 또 우리 당직자라든가 또 우리 당원들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은 이 어려움도 너끈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네. 1시간 가까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 얘기는 내가 꼭 좀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는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지금 뭐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민생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렵겠지만은 조금 더 참아주시고 또 고통도 좀 나눠주시고 또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부와 함께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그리고 이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면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기 기자도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지금 뭐 저희가 이렇게 듣는 바에 따르면 대통령 주변에 아까 있듯이 뭐 직원이나 이렇게 쓴소리하는 분이 많지 않다 그런 뭐 걱정의 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권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그런 직원 때로는 뭐 늘 직원할 수는 없겠지만 잘못 가고 있다면 그런 직원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국민이 권 대행께 아유 잘하고 있어요 하는 단소리를 마다하지 않게끔 국민을 위한 정치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기 기자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9개 지역 민영방송과 국회 방송이 함께한 특별대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듣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